여러분, 220V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V짜리 작은 네모 건전지를 혀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약간 따끔하고 끝나죠. 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감전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끝까지 파고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여러분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둘 다 전기이고 둘 다 전압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는 목숨을 위협하고 하나는 장난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더 이상하게도 경찰이 쓰는 테이저건은 무려 5만 볼트를 사용하는데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5만 볼트가 220볼트보다 안전하다는 말일까요? 흔히들 전기를 그냥 켜지거나 꺼지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고 내리면 꺼진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작동하고 뽑으면 멈춘다.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순한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볼트, 와트, 암페어라는 세 단어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이 셋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볼트는 전압이고 암페어는 전류다라고 말하는 건 물은 H2O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요. 같은 현상을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뿐입니다. 마치 한 사람을 키로 설명하는 것과 몸무게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기 속도로 설명하는 것처럼요. 세 가지 다른 숫자지만 모두 같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전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아주 작은 입자들이 돌고 있어요. 이 입자들을 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전자들이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이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전기의 정체예요. 전자들의 이동, 그것뿐입니다. 구리 철사를 상상해 보세요.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유명한데 왜 그럴까요? 구리 원자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를 매우 느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나귀 힘이 약한 사람이 물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힘을 줘도 전자가 쉽게 빠져나와 옆 원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원자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전자들이 줄줄이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전류입니다. 반면 고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고무 원자들은 자기 전자를 아주 꽉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연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선 안에서 전자들이 왜 이동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뭔가 전자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볼트가 등장합니다. 18세기 말 이탈리아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번개나 전기 뱀장어 같은 것에서만 전기를 볼 수 있었어요. 정의는 자연이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부학자 루이지 갈반이라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개구리 다리를 해부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죽은 개구리 다리가 두 가지 다른 금속이 동시에 닿으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어요. 죽은 개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갈바니는 이것이 개구리 몸속 동물 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 가지는 특별한 전기가 있다고요. 볼타는 이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구리 몸속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금속이 만날 때 전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납과 아연 같은 다른 금속 조각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천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층으로 쌓았어요. 납, 소금물천, 아연, 납, 소금물천, 아연, 이렇게 수십 층을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속탑의 맨 위와 맨 아래에 손가락을 대자 전기 충격이 느껴졌어요. 번개처럼 한번 번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대고 있는 동안 계속 전기가 흘렀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800년의 일이에요. 이 발명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직접 볼타를 파리로 불렀습니다. 나폴레옹 앞에서 볼타는 자신의 전지를 시연했고
나폴레옹은 그 자리에서 볼타에게 백작 자귀를 수여했습니다. 전지 하나를 만든 공로로 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볼타가 만든 것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위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을 높게, 한쪽을 낮게. 그 차이가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한 것입니다. 산 위에 거대한 물탱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탱크에서 산 아래 마을까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왜 물이 흐를까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가려는 성질,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탱크가 높이 있을수록 물이 더 강하게 밀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5층짜리 건물 옥상의 물탱크와 50층짜리 건물 옥상의 물탱크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굵기의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50층 건물의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이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수압이 더 높은 거예요. 그 힘, 그 압력, 그 밀어붙이는 강도, 바로 이것이 볼트입니다. 볼트는 전압이고 전위차예요. 얼마나 강하게 전자를 밀어붙이는가의 척도입니다. 220볼트 콘센트는 물탱크가 엄청나게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고 9볼트 건전지는 작은 언덕 위에 물탱크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물이 흐르고 둘 다 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밀어붙이는 힘이 다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볼타가 이 개념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기를 그냥 있거나 없거나로만 생각했습니다. 볼타는 전기의 강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트가 높으면 위험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볼트는 위험하고 9볼트는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위험한 것은 볼트가 아니라 암페어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820년 덴마크 과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가 강의 도중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앙드레 마리 앙페르라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도선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앙페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두 도선이 서로 끌어당기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밀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석의 성질과 똑같았어요. 전기와 자석이 근본적으로 같은 현상이라는 엄청난 발견의 씨앗이었습니다. 앙페르는 전류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그가 죽은 후 과학계는 전류의 단위를 그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암페어는 전류, 전자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입니다. 다시 물 파이프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볼트가 물탱크의 높이, 즉 수압이라면 암페어는 실제로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의 양입니다. 초당 몇 리터가 흐르는지 그 흐름의 양이에요. 같은 수압이라도 파이프가 굵으면 물이 많이 흐르고 가늘면 적게 흐릅니다. 1암페어는 1초에 약 6천조 개의 전자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수가 약 80억 명인데 6천조는 그보다 수십만 배 더 많은 숫자예요. 그 엄청난 전자들이 1초마다 줄줄이 지나가는 것이 1암페어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몸에 흐르는 전류, 즉 암페어가 위험을 결정합니다. 볼트가 아니라요. 의학적으로 겨우 0.1암페어, 즉 100mA 정도의 전류가 심장을 통과하면 심실세동이라는 상태가 일어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양이에요. 손전등용 건전지 하나가 내보내는 전류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왜 220볼트가 더 위험할까요? 볼트가 높을수록 같은 몸을 통해 더 많은 전류를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일종의 저항체예요. 전기가 통하긴 하지만 구리처럼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파이프라도 수압이 더 높으면 물이 더 많이 밀려 들어오죠. 220볼트는 9볼트보다 훨씬 높은 수압으로 몸의 전자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을 통해 흐르는 암페어 수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테이저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5만 볼트, 220볼트의 200배가 넘는 전압인데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요? 테이저는 전압은 높지만 암페어가 극히 낮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회로가 전류를 아주 작은 양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쓰러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심장을 멈출 만큼 충분한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볼트만 봐서는 위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낮은 전압으로도 충분한 암페어가 흐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욕조 안에서 감전되는 사고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으면 피부와 물이 넓은 면적에서 접촉해서 저항이 낮아지고 저항이 낮아지면 같은 전압에서도 더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와트는 무엇일까요? 스코틀랜드 엔지니어 제임스 와트의 이름에서 온 단어입니다. 와트는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물리학을 익혔어요. 1763년 탄광에서 쓰이는 증기기관이 고장났으니 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증기기관은 석탄을 엄청나게 먹는데 내놓는 일의 양이 너무 적었어요. 에너지 대부분이 열로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와트는 실린더 바깥에 별도의 응축 공간을 만들어서 수증기가 그쪽으로 이동해 식도록 했습니다. 실린더는 항상 뜨겁게 유지하고 냉각은 따로 하는 거예요. 이 개선으로 증기기관의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졌고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와트가 자신의 개선된 증기기관을 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표준 단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트는 모두가 이해하는 기준, 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말 한 마리가 1분 동안 어느 정도의 무게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지 측정하고 자신의 증기기관이 그 말 몇 마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로 성능을 표현했습니다. 이 기관은 말 10마리의 힘을 냅니다라는 식으로요. 이것이 마력의 기원입니다. 와트는 힘이 아닙니다. 일률이에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속도입니다. 다시 물파이프 비유로 돌아가 보면 볼트는 수압, 암페어는 초당 흐르는 물의 양이라고 했죠. 그럼 와트는 그 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수압이 아무리 높아도 물이 조금밖에 안 흐르면 물레방아를 힘차게 돌릴 수 없고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낮은 곳에서 완만하게 흐르면 역시 강한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수압 곱하기 유량이 와트인 거예요. 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볼트 곱하기 암페어가 와트입니다. 일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헤어드라이어 뒤쪽에 적힌 1200와트나 1800와트라는 숫자. 이게 1초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냉장고는 보통 100에서 200와트, 에어컨은 1000에서 2000와트, 스마트폰 충전은 5에서 25와트, 전자레인지는 700에서 1200와트 정도를 씁니다. 전기요금은 바로 이 와트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히는 킬로와트시라는 단위로요. 1킬로와트짜리 전기 히터를 1시간 켜면 1킬로와트시를 쓴 것이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숫자가 바로 2킬로와트시의 누적입니다. 자, 이 세 개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독일의 게오르크 시모놈이라는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학 교수도 왕립연구소 소속도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기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옴은 여러 재료로 된 도선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전압을 바꾸면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도선의 종류와 굵기에 따라 같은 전압에서도 흐르는 전류가 다르다는 것. 얼마나 잘 통하느냐의 반대 개념, 즉 얼마나 방해하느냐를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파이프 비유로 말하면 파이프 안에 모래가 얼마나 차 있는가예요. 구리는 저항이 아주 낮고 고무는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중간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옴의 법칙이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같은 저항에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저항이 클수록 같은 전압에서 더 적은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전압 곱하기 전류가 와트라는 것까지 합치면 네 가지 양이 서로 얽혀서 전기의 세계 전체를 설명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220V 콘센트에 꽂는 60와트짜리 전구를 생각해 봅시다. 와트를 볼트로 나누면 암페어가 나옵니다. 60을 220으로 나누면 약 0.27암페어예요. 반면 1800와트짜리 헤어드라이어는 같은 220V인데 1800을 220으로 나누면 약 8.2암페어가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죠. 아직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말 역사상 가장 치열한 기술 표준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직류와 교류의 전쟁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은 직류를 지지했고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를 지지했습니다. 직류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기예요. 교류는 전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한국의 가정용 전기가 바로 교류입니다. 1초에 60번 방향이 바뀌어요.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공개적으로 동물들을 교류로 감전시키는 시연을 한 거예요. 1903년에는 서커스 코끼리 탑시를 교류로 감전시켜 죽이는 시연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류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변압기라는 장치를 이용하면 전압을 손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전기를 멀리 보내는 문제 때문입니다. 전선 자체에도 저항이 있어서 전선이 길수록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열로 낭비됩니다. 이게 송전 손실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전선에서 낭비되는 열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전류를 절반으로 줄이면 낭비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전력을 전달하면서 전류를 줄이려면 볼트를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고압 송전선은 수십만 볼트의 전압으로 전기를 보내요. 우리가 논밭 위로 지나가는 거대한 철탑에서 보는 그 굵은 전선이 바로 그겁니다. 테슬라와 그의 후원자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교류 발전소를 세우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버팔로시까지 전기를 보내는 데 성공했을 때 교류의 우월성은 증명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배터리 기술과 전력 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 전지 패널은 직류를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도 직류로 작동합니다. 에디슨이 옳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다만 그 시대에는 그것을 실현할 기술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보세요. 작은 글씨로 입력 100에서 240V, 50에서 60Hz, 출력 5V, 2A 같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작은 충전기 안에는 변압기, 정류 회로, 필터 회로가 들어 있어요. 220V 교류를 받아서 낮은 전압의 교류로 바꾸고 그걸 다시 직류로 바꾸고 전압을 정밀하게 5V로 조절합니다. 작은 충전기 안에 정말 복잡한 전자공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배터리 이야기도 해볼게요. 스마트폰 배터리에 3.7V, 4000mAh라고 적혀 있다면 3.7V는 물탱크가 3.7V 높이에 있다는 뜻이고 4000mAh는 4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와트시로 바꾸면 약 14.8W예요. 헤어드라이어가 1800W를 쓴다고 했으니 스마트폰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로는 헤어드라이어를 약 30초도 못 돌립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50에서 100kWh 정도를 저장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천 배에 달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배터리를 항상 최대한 빠르게 충전하면 안 될까요? 높은 전류가 배터리 내부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데 이 반응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면 내부 구조가 손상돼요. 마치 파이프에 너무 강한 수압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파이프가 손상되는 것처럼요. 충전 속도와 배터리 수명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번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구름 안에서 얼음 결정들과 물방울들이 부딪히며 전하가 분리됩니다. 가벼운 얼음 결정은 양전하를 띠고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는 음전하를 띠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구름 위쪽은 양전하, 아래쪽은 음전하, 거대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구름 아래와 땅 사이의 전위차, 즉 볼트가 엄청나게 커지면 공기를 통해 방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공기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엄청난 저항을 가진 물질이에요. 그런데 전위차가 너무 커지면 그 저항도 돌파해버립니다. 공기 분자들이 전자를 잃고 이온화되면서 전도성이 생기고 그 통로를 따라 엄청난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번개예요. 번개의 전압은 억볼트 단위이고 전류는 수만 암페어에 달합니다. 그 곱이 와트인데
엄청난 와트예요. 그런데 지속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수십만 분의 1초요. 와트가 아무리 높아도 시간이 극히 짧으면 총 에너지는 적을 수 있습니다. 번개 한 번에 담긴 에너지로는 100와트 전구를 한 달 정도 켜둘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볼트와 암페어와 와트는 세 개의 춤입니다. 볼트는 전압,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물탱크의 높이예요. 알렉산드로 볼타가 금속탑을 쌓으면서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힘입니다. 암페어는 전류,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 파이프를 통해 지나가는 물의 양입니다. 앙드레 마리 앙페르가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측정하면서 정밀하게 정의한 그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감전의 실제 원인입니다. 와트는 일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소비되거나 생산되는가, 볼트와 암페어의 곱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말의 힘과 비교하며 발명한 이 단위는 오늘날 세상 모든 에너지 흐름을 표현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을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 작은 충전기 안에서 220볼트의 교류가 1초에 60번 방향을 바꾸며 들어오고 변압기를 거쳐 작은 전압으로 바뀌고 정류 회로를 거쳐 직류가 되고 마지막으로 5볼트로 정밀하게 조절되어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동안 그 작은 충전기 안에서는 수만 번의 전압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릴 때도 이제 보입니다. 1800와트, 그건 커다란 산에서 강한 수압으로 많은 양의 물이 세차게 흐르는 것과 같아요. 그 에너지가 가느다란 저항선을 통과하면서 열이 되고 그 열이 바람을 타고 머리카락을 말립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보입니다. 수천 볼트의 고압 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그 모터가 바퀴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역에 도착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현대 전동차는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변환해서 전선으로 돌려보냅니다. 멈추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회생 제동 기술이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 때 승객의 무게와 중력이 모터를 돌리고 그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전기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 이상이에요. 세상 곳곳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고 흐르고 소비되고 다시 생산되는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볼타가 금속 조각을 쌓으면서 시작한 이야기가 앙페르가 나침반 바늘을 들여다보면서 이어졌고 와트가 말의 힘을 측정하면서 완성된 그 이야기가 오늘날 스마트폰 배터리에서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패널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콘센트에 무언가를 꽂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전기로 가득 차 있고 이제 그 전기가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